아이고, 못발을 짚고 상견례를 오시다니. 우리 도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하고 혼인을 해요? 그 다리, 혹시 유전 아니죠? 제 다리를 가리키며 코웃음을 치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울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왼쪽 무릎을 주무르는 겁니다. 20년 된 습관이에요.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쑤셨거든요. 뼈 안쪽에서 녹슨 못이 굴러다니는 것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현관 옆에 항상 세워져 있는 알루미늄 목발을 바라봤어요. 이 녀석과 20년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보다 오래된 동반자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 혼자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하나. 늘 같은 메뉴였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에 빈 의자가 보였어요. 아내가 앉던 자리입니다. 15년 전에 비워진 그 자리를 저는 한 번도 다른 곳에 옮기지 않았어요. 옮기면 진짜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의자라도 있으면 아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아내 이름은 한미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제가 37, 아내가 33이었어요. 늦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일으키느라 연애할 겨를이 없었고 아내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홍기를 놓쳤더라고요. 중매쟁이가 소개해줬는데 첫 만남에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보다 밥같이 먹을 사람이 좋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돈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처음이었거든요. 1년 뒤에 결혼했어요. 2년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유나, 아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에요. 넉넉할 윤 아름다우라. 넉넉하고 아름답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이에요. 제 품에 안긴 3.2kg의 아기를 보며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건 유나가 16이던 해였어요. 위암 3기. 발견이 늦었습니다. 아내는 늘 자기보다 딸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아프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1년을 버텼어요. 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을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살이 빠지고 목소리가 빠지고 그래도 아내는 유나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 남은 힘을 다해서 저를 꼭 쥐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윤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돈 말고 사람을 보는 아이로 키워줘요.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게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동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껍데기만 남아서 출근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퇴근하고 껍데기만 남아서 숨을 쉬었습니다. 저를 다시 살린 건 유나였어요. 17살 된 딸아이가 아침마다 저를 흔들어 깨웠거든요. 아빠 밥 먹어.
엄마가 아빠 바꿈 끼면 혼낸다고 했잖아.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저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윤희가 웃으면 세상이 괜찮았고 윤희가 울면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목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년 전 윤아가 12살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토요일 오후에 딸을 데리고 마트에 갔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사려고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윤아가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빨리 하면서요. 그때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1톤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그 사이 윤아는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려가서 윤아를 안아 감쌌어요. 왼쪽으로 구르면서 딸의 머리를 두 팔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무릎에 뭔가가 부딪혔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분쇄골절이었습니다. 무릎뼈가 산산조각 났어요. 3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평생 보조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제가 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윤희는요? 윤희는 괜찮아요? 찰과상만 입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윤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예전에 심하게 넘어져서 다쳤다고만 했습니다. 당시 12살이었으니까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트럭이 온 것까지는 기억했지만 아빠가 어떻게 자신을 감쌌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주치의한테도 당부했어요. 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죄책감을 안고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리 하나쯤이야 딸이 멀쩡하면 된 거죠.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신분을 숨기게 된 건 8년 전 일 때문이었습니다. 윤아가 24이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처음으로 연인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때였습니다. 2년을 만났어요. 집에도 몇 번 데려왔습니다.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장현우한테 일상적인 신원 확인을 시켰습니다. 큰 기대 없이요. 장현우는 제 비서실장이에요. 20년 넘게 제 곁에서 일한 사람이고 윤아를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장현우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청년이 주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인이 대한통상 오너야. 우리 인생 폈다. 서진호 관련 기업 정보를 수개월 전부터 검색한 기록도 나왔어요. 만남의 시작 자체가 의도적이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딸한테 한 거니까요. 윤아에게 증거를 보여줬어요. 딸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윤아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다음에는 상대방이 우리 형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게 해줘. 부탁이야. 24짜리 딸이 그런 부탁을 해야 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번엔 진짜 사람을 보자. 그날 이후 저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진짜 제 삶입니다. 대한통상, 건설, 물류, 금융, 유통까지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예요. 제가 30대에 무역업으로 시작해서 40여 년에 걸쳐 일궈낸 회사입니다. 비상장이라 주식시장에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저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어요. 이사회 의장은 맡고 있었지만 언론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서진호라는 이름 석자가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 딸도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 딸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강남의 수수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딸을 만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아버지 노릇을 했어요. 아빠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했다. 딸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사는 건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몰랐어요. 저도 일부러 과시하지 않았거든요. 택시를 타고 수수한 옷을 입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장현우만이 제 양면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따님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장현우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하지. 하지만 속이는 게 아니야. 지켜주는 거야.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딸만큼은 그 더러운 걸 보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6개월 전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위장용 아파트에서 유나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뜨던 숟가락이 멈췄어요. 유나가 밥알을 굴리면서 말을 이었어요. 출판사 행사에서 만났는데 2년 됐어. IT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2년. 딸이 2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겁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유나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확신이 없었거든. 아빠한테 소개시켜줬다가 또 그런 사람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런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8년 전 그 남자 때문에 딸은 아직도 사람이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확신이 생긴 거야?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 사람은 달라. 딸아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저런 눈빛을 본 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기쁨인지 불안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쁜 건 딸이 다시 사람을 믿게 됐다는 거였고, 불안한 건 이번에도 배신당하면 딸이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김도현. 뭐 하는 사람이라고? IT 회사 과장. 부모님 사업이랑 상관없이 혼자 벌어먹고 살아. 차도 없어? 지하철 타고 다녀. 차도 없다는 말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요. 이상한 거죠. 재벌 회장인 아버지가 사위감이 차가 없다는 말에 안심하다니. 데려와 봐라.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 아빠가 먼저 보겠다고? 당연하지. 내 딸 데려가겠다는 놈인데. 유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아가신 아내를 닮았더라고요. 일주일 뒤 그 청년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 뒤에서 고개를 숙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저런 인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유나가 부엌에서 차를 내리는 동안 저는 그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그게 첫인상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시계도 수수했고 구두도 다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사람 특유의 편안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유나가 차를 들고 오는데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쟁반을 받아들었거든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보였어요. 유나가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들고 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질문을 던졌어요. 자네,
우리 윤희 아버지가 뭐라는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았나? 분위기가 살짝 긴장됐습니다. 윤아가 저를 흘겨봤어요. 아빠, 왜 그래 하는 눈이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윤아한테 들었습니다. 무역 쪽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싶은 건 윤아지, 집안이 아닙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외우거나 준비한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거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시선이 제 왼쪽 무릎으로 갔어요. 소파 옆에 세워둔 목발이 보였을 겁니다. 아버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나중에 제가 모시고 병원 다녀도 될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 눈이 맑은 사람이라는 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함부로 믿지 않기로 한 사람입니다. 8년 전에 그 교훈을 뼈아프게 배웠으니까요. 다음 날 장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김도연이라는 청년. 그리고 그 집안 전부 조사해줘. 예, 회장님. 일주일이 걸렸어요. 장현우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A사 용지 15장짜리 보고서였어요. 김도현. 34. IT 회사 과장. 월급 외 부수입 없음. 카드 사용 내역 검소. 부모 사업체와 금전적 연결 없음. 대출 없음. 도박, 유흥, 전과 이력 없음. 장현우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깨끗합니다. 한 장 더 넘겼어요. 문제는 집안입니다. 말해봐. 아버지 김태수, 태수건설 대표, 연 매출 약 800억 중견건설업체. 실적은 나쁘지 않으나 최근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은 구조예요. 우리 쪽이랑 거래하는 데가 있어? 대한건자재, 동해시멘트, 한성철강. 셋 다 우리 계열사입니다. 또한 태수건설의 주거래 은행에 우리 쪽 사회이사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참고 사항이었을 뿐이었거든요. 설마 이 정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장현우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박명숙 62. 전업주부이면서 남편 사업체 격리 겸직.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이전에 아들의 며느리감 2명을 집안이 안 맞다며 파혼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2번 다 상대 여성 측이 심한 모욕을 당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2번이나? 예. 체면과 지위에 집착하는 성향입니다. 장현우가 한 장 더 넘겼어요. 누나 김수진. 36. 프리랜서. SNS에 일상을 과시하는 성향. 가벼운 성격입니다. 보고서를 다 듣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도연 씨는 괜찮은데 그쪽 어머니가 좀 걸립니다. 장현우의 말이 맞았어요. 사람은 괜찮고 집안이 그런 경우.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집안이 어딨어, 현우야. 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5월 셋째 주 토요일. 윤아가 전화로 당부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때 너무 잘 입고 오지 마. 수수하게. 그리고 차도 택시 타고 와.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언제 화려하게 다녔다고. 아, 그리고 장 실장님 데려오지 마. 운전기사 있으면 이상하잖아. 이 녀석이 아빠한테 주문이 많구나. 윤아가 전화 너머로 웃었어요. 아빠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 고마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수수하게 와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장현우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관절 상태가 좋지 않으신데 상견례까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딸 상견례에 아버지가 빠질 수 있나? 날씨 예보를 확인했어요. 상견례 날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무릎이 쑤셨거든요. 현관 옆에 세워진 목발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가져가야겠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서재에 혼자 앉아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는 아내. 그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젊은 날의 저. 여보, 윤희가 결혼한대. 사진 속 아내는 웃고만 있었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 그 청년 눈이 맑더라고. 우리 윤희를 바라보는 눈에 욕심이 없었어.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그쪽 어머니가 좀 걱정이긴 해. 뭐 세상에 완벽한 집안이 어딨겠어. 당신 시집도 완벽하지 않았잖아.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상견례야. 수수하게 가라고 했어. 우리 딸이. 딸 말 잘 들을게.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유리 너머의 차가운 감촉이었어요.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15년 만에 처음이야. 불을 끄고 나왔어요. 내일이면 딸의 미래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내일은 시작이 아니라 끝의 서막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왼쪽 무릎이 쑤셨어요. 날씨가 습한 날이면 뼈 안쪽이 욱신거렸거든요. 20년째 같은 통증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심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어요. 한참을 주무른 뒤에야 겨우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딸이 수수하게 오라고 했으니까 진한 색 카디건에 흰 셔츠를 골랐습니다. 넥타이는 하지 않았어요. 거울 앞에 섰는데 65세 노인이 서 있더라고요. 은빛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왼쪽으로 살짝 기운 자세. 목발 없이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에서 목발을 집어들었어요. 이 녀석을 들고 가야 하나 잠깐 고민했습니다. 들고 가지 않으면 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가 오면 1시간도 못 버텼거든요. 식당에서 한두 시간 앉아 있다 나오려면 목발이 필요했습니다. 가져갔어요.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강남의 한식 파인다이닝이었습니다. 유나가 잡은 곳이에요. 도착하니 비가 좀 더 세졌더라고요. 택시에서 내리면서 목발을 짚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두 손이 모자랐어요.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면서 식당 입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빠, 유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달려오더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비 맞았잖아. 왜 전화 안 했어? 내가 마중 나갔을 텐데. 괜찮다, 괜찮아. 뒤에서 도연이 달려왔어요. 우산을 펴서 제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요. 아버님, 제가 부축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이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아줬어요. 목발 반대편을요. 저를 부축하면서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느낀 마지막 따뜻함이었어요. 식당 안에 들어가니 이미 그쪽 가족이 와 있었습니다. 개인 룸이었어요. 나무 패널 벽에 은은한 조명, 넓은 원목 테이블. 유나가 분위기 좋은 곳을 골랐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자였어요. 코랄색 트위드 재킷에 금 목걸이, 금 귀걸이. 화려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했는데 풍성하게 부풀려 놓았더라고요. 입술이 얇고 눈이 가늘었어요. 박명숙, 도연의 어머니.
그 옆에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핀스트라이프 정장에 넥타이까지 맨 차림이었어요. 어깨가 넓고 배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차림이었어요. 뒤쪽에 젊은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도연의 누나 김수진이었어요. 오버사이즈 블레이저에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호입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박명숙의 눈이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목발, 카디건, 얼굴, 머리카락까지 마치 물건값을 매기듯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에서 빛이 꺼지는 게 보였어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짓는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김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목발을 보더니 아내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수진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제가 들어오는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도연이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나 아버님이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김태수가 형식적으로 악수를 내밀었어요. 힘없는 악수였습니다. 진심이 없는 손이라는 건 잡아보면 알거든요.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교묘했습니다. 박명숙이 차를 따르면서 말했어요. 사돈어른 무역업을 하셨다고요? 예,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 작은 회사. 호호. 호호가 웃음이 아니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는 그런 웃음. 지금은 은퇴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수입이? 어머니.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박명숙이 아들을 흘겨보더니 방향을 바꿨습니다. 따님 혼자 키우셨으면 외로우셨겠네요. 재혼은 안 하셨어요?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뜨끔했어요. 아내를 일찍 보냈습니다. 이후로는 딸만 키웠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동정하는 척하면서 눈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 재산 정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계산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리는 언제부터 그러신 거예요? 오래된 건가요? 예. 옛날에 다쳤습니다. 아이고,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요즘 좋은 병원이 많은데 치료는 안 받으세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어요. 이 다리가 나을 수 있는 건지 평생 이런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완치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 박명숙이 김태수를 봤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무슨 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건 알겠었어요. 참았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잠깐 누그러졌어요. 도연이 열심히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유나가 어떤 사람인지,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박명숙은 도연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옷차림, 가방, 손목, 귀걸이 전부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옷을 참 수수하게 입네요. 아, 네. 편한 걸 좋아해서요. 우리 수진이는 옷에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수진이한테 좀 배워요. 호호. 유나의 미소가 살짝 얼었어요. 도연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둘 다 참았어요. 김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혼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주셔야 할 텐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단도 그렇고 혼수가전, 살림살이. 요즘 기본이 있잖습니까? 우리 도연이가 태수건설 대표 아들인데 너무 초라하면 곤란하니까요. 도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혼수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뭘 나중에 해? 이런 건 미리 맞춰놔야지. 저는 답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맞추겠습니다. 박명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합리적이라.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그리고 선을 넘은 순간이 왔습니다. 디저트가 나올 때쯤이었어요. 박명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목발을 짚고 상견례를 오시다니.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도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집안하고 혼인을 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나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박명숙이 수진 쪽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사진 찍지 마. 이런 게 우리 집안 사돈이라고 소문나면 창피해. 수진이 스마트폰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찍을 건 다 찍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왔어요. 박명숙이 제 왼쪽 무릎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그 다리 혹시 유전 아니죠? 우리 손주한테 유전되면 어떡해요? 유전. 20년 전 이 다리가 어떻게 부서졌는지도 모르면서 딸을 살리려고 트럭 앞에 뛰어든 다리를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었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박명숙이 아들을 쏘아봤어요. 도연아,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잖아. 김태수가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연아, 앉아. 어머니 말씀이 좀 거칠긴 했지만 틀린 건 아니잖아.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까지 이러실 겁니까? 넌 가만히 있어. 도연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대들지 못했어요. 결국 고개를 돌리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청년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진심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진심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나를 봤어요. 제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32살 된 딸이 아버지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다리 때문에, 아버지의 목발 때문에. 20년 전 이 다리로 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리 때문에 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에 손이 떨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용히. 사돈댁. 박명숙이 저를 봤어요. 제 다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전도 아닙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온 힘을 다해서 절제했어요. 박명숙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말했습니다. 호호, 그래요? 그래도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사돈 양반,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 남의 아버지한테 유전이라고 하는 게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니.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딸이 더 힘들어질 거니까요.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박명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혼수 목록은 제가 따로 보낼게요.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나갔습니다. 등 뒤로 박명숙이 김태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돈을 데려다 놓고 도연이가 체면이 서겠어? 듣지 말았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들렸어요. 식당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유나에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유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거 저는 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저한테 달려왔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과 똑같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어깨를 한번 톡 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소리 없이 주먹을 입에 물고 택시 기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모욕당한 게 비참한 게 아니었어요. 내 딸이 내 목발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는 게 그게 비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에 목발을 세워놓았어요. 20년 된 동반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다리로 딸을 살렸는데 이 다리 때문에 딸이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밤새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내 사진이 책상 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요. 여보, 미안하다.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윤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목발을 바라봤습니다. 현관 옆에 항상 세워져 있는 알루미늄 목발. 20년 된 동반자. 20년 전 트럭 앞에서 딸을 감싸 안던 순간이 스쳤어요.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무릎, 뼈가 부서지는 소리,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말. 윤희는요? 윤희는 괜찮아요? 이 다리로 딸을 살렸는데 그 다리 때문에 딸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팠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니까 익숙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갈비뼈 안쪽이 텅 빈 것처럼 숨을 쉬어도 공기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유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괜히 결혼한다고 해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빠 잘못이 아니잖아. 내 잘못은 더더욱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유나가 한참 울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울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듣고 있어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한참 뒤에 유나가 말했어요. 아빠, 도연 씨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부모님이 그런 거지. 도연 씨가 그런 건 아니야. 알아. 나도 그 청년은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유나,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유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아, 아빠. 전화가 끊겼어요. 제 딸이 사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새벽 4시에 울면서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도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그 청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쉰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한 말씀은 제가 평생 사과하겠습니다. 도연군, 예. 자네 마음은 안다. 자네 잘못이 아닌 것도 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제 일은 용납할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파엄마는 저는 유나를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8년 전 그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집안에 딸을 보낼 수 없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에 장현우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이 아니라 집으로 불렀어요. 그 집, 딸에게 보여주는 수수한 아파트가 아니라 진짜 제 집으로요. 강남 외곽의 단독주택. 장현우만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현우야, 어제 상견례 다녀왔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현우의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이미 짐작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현우야, 김태수. 태수건설의 주요 거래처를 다시 정리해봐. 장현우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거였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수건설의 주요 납품처 중 3곳이 우리 계열사입니다. 대한건자재, 동해시멘트, 한성철강. 알고 있어. 또한 태수건설의 주거래 은행은 국민은행 강남지점인데 우리 쪽 사회이사가 심사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 태수건설의 현재 재무 상태입니다. 장현우가 서류를 한 장 내밀었어요. 최근 신도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투자한 상태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요. 거래처 하나만 빠져도 공급 차질이 생기고 공기가 지연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은행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 정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장에서 장현우가 보고했을 때는 그냥 참고 사항이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아직이야. 장현우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직이야, 현우야.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결정적 계기는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장현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긴급 보고라면서요. 회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장현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김수진의 SNS였습니다. 도연의 누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목발을 짚고 식당에 들어오는 장면. 식탁에 앉아있는 옆모습. 목발이 의자에 기대져 있는 클로즈업. 사진 위에 글이 적혀 있었어요. 해시태그 상견례, 해시태그 충격, 해시태그 올케 집안 레전드 키읔키읔 목발 짚은 사돈을 보게 될 줄이야. 인생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구들이었어요. 키읔키읔키읔 대박 진짜? 불쌍하다 유유 올케 집안이 딱 그 수준이구나. 네 동생 눈이 어디 달린 거야 키읔키읔. 사돈 양반 사진 왜 이렇게 웃기냐 키읔키읔키읔. 화면을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 65세 노인이 저였어요.
목발을 짚고 수수한 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누군가에게는 웃음거리가 되는 뒷모습. 장현우의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20년을 함께한 이 사람도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장현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따님도 이 글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옳게 집안이라는 표현이 따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건 참을 수 있었어요. 65년을 살면서 모욕 정도는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까지 세상에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은 건, 그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유나, 아빠 좀 보자.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뒤에 유나가 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구나 싶었습니다.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수진의 SNS를. 유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더니 사진 하나하나를 넘기면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언니가 이런 걸. 유나, 아빠 사진을 올려놨어. 목발 사진을. 웃음거리로. 유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이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야. 저 누나도 똑같아. 유나, 아빠는 괜찮아. 아빠한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너까지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빠가 못 봐. 유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빠, 근데 도연 씨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도 안다. 알면서 왜?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청년이 아무리 괜찮아도 저 집안에 너를 보낼 수는 없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요. 입술을 깨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상견례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유나, 응,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 내 사랑을 아빠가 빼앗는 것 같아서.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빠는 나를 지켜주는 거잖아.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자기가 아프면서도 아빠 걱정을 먼저 하는 아이.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혼사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김태수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뭐요? 감히 사돈 양반이? 누가 누구한테 파혼이야? 이쪽에서 생각해 줄까 말까 하는 건데. 코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아직도 자기네가 위라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사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돈이 된 적이 없습니다.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전화를 끊었어요. 장현우를 봤습니다. 장현우가 이미 서 있었어요. 양복 단추를 채우고 서류 가방을 들고 준비가 끝난 사람의 자세로요. 현우야. 예, 회장님. 시작하자. 예. 장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눈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현우가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대한건자재 대표에게요. 태수건설과의 납품 계약 건입니다. 차기 갱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 문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날 동해시멘트와 한성철강에도 같은 지시가 내려갔어요. 세 곳 모두 우리 계열사였거든요. 회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 풍경을 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현우가 돌아와서 보고했어요. 세 곳 모두 계약 갱신 거부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태수건설 쪽에서 오늘 중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알았다. 회장님, 뭐? 첫 번째입니다. 장현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뒤 김태수한테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물론 저한테 온 게 아니라 대한건자재 쪽으로요. 김태수가 직접 전화를 했다더군요. 영업 담당 이사에게요.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10년 넘게 거래한 사이인데. 대한건자재 이사가 답했대요. 죄송합니다만 상부 결정입니다. 상부? 상부가 누구야? 그건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동해시멘트도 같은 답이었고 한성철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곳이 동시에 같은 이유로 같은 답을 한 겁니다. 장현우가 태수건설 내부 동향을 보고해 왔어요. 김태수가 동종업계 지인들에게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냐 하면서요. 아직 아무도 이유를 모릅니다. 모르겠지. 알 리가 없으니까. 박명숙은 뭐라고 하던가. 남편한테 경기가 안 좋은 거겠지. 설마 그 목발 짚은 양반이 뭘 하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발 짚은 양반. 아직도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게 기가 막혀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두 번째를 시작했습니다. 태수건설의 주거래 은행에 우리 쪽 사회이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직접 지시를 내리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현우가 은행 쪽 심사위원회에 정보를 하나 전달했습니다. 태수건설의 실제 부채 비율, 공시 자료보다 높았어요. 최근 신도시 프로젝트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숫자를 전달한 것뿐이었어요. 은행에서 반응이 왔어요. 기존 대출 연장 심사 강화 통보, 추가 대출 보류. 김태수가 은행에 달려갔대요. 무슨 소리야? 우리 1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이잖아. 은행 지점장 김 사장님, 저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최근 건설업 전반적으로 심사가 깐깐해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건설업 전반의 대출 심사가 강화된 시기였거든요. 다만 태수건설이 유독 먼저, 유독 빠르게 적용됐을 뿐입니다. 거래처 세 곳이 빠지고 대출까지 막히니까 김태수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장현우 보고에 따르면 김태수가 밤에 술을 마시면서 박명숙한테 말했대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 거래처도 빠지고 대출도 막히고. 뭐가 잘못된 거야? 박명숙이 대답했대요. 당신이 사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남 탓을 해? 부부 사이에서도 위로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남을 깔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사람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 무렵 도연이 유나를 찾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장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출판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장현우가 이어서 전했습니다. 유나한테 들은 이야기였어요. 도연이 출판사 건물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대요.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없이요. 유나가 퇴근하면서 그 청년을 발견한 거죠. 유나, 어머니가 한 일은 내가 사과할게. 나는 파혼은 받아들일 수 없어. 도연이 그렇게 말했대요. 옷이 비에 젖어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나가 물었어요. 도연 씨 누나가 올린 SNS 봤어? 도연이 모르고 있었대요. 수진의 글을요. 유나가 보여줬어요. 태블릿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요. 사진들,
글, 댓글까지 전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대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 씨 잘못이 아닌 거 알아. 근데 그 집안하고 가족이 되는 건 나는 못하겠어. 도연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대요. 유나도 돌아섰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둘 다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현우가 그 이야기를 전할 때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도연 씨가 따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뭔데? 기다릴게. 라고 했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청년이 딸을 찾아왔다는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건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딸이 울었으니까요. 그걸 만든 집안에 딸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의 SNS 조롱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 장애인 비하한 여자라는 제목으로요. 기사가 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 예비 사돈 목발 조롱한 30대 여성 논란. 상견례 사진 무단 게시. 장애 비하 논란 확산.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저 집안 전체가 문제다. 사돈 양반 불쌍해서 어떡해. 수진이 패닉에 빠졌대요. 글은 이미 지웠지만 캡처가 돌아다니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 글 지웠는데 캡처가 돌아다녀. 박명숙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진 찍지 말라고 했잖아. 상견례 날을 떠올려 보세요. 박명숙이 수진한테 사진 찍지 말라고 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수진을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소문나면 창피하다고 한 거였어요. 자기 체면 걱정이었지 수진의 행동을 제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했잖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자기 잘못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수진의 프리랜서 계약처에서 연락이 두절되기 시작했대요.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받던 협찬도 전부 취소. SNS 팔로워들도 욕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장현우가 보고했을 때 저는 한마디만 했어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 세상이 알아서 한 겁니다. 남을 깔보면 언젠가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태수건설의 핵심 프로젝트, 신도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태수건설이 제출한 서류에 실제로 미비한 점이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눈 감아줬을 수준이지만 심사가 엄격해지니까 하나하나 걸리는 거였어요. 공기가 지연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이 쌓이면 유동성이 막히고 유동성이 막히면 회사가 흔들려요. 이미 거래처 세 곳이 빠지고 대출이 막힌 상태였으니까 인허가 지연은 결정타였습니다. 김태수가 업계 선배한테 SOS를 쳤대요. 형님, 도대체 누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까? 선배가 대답했대요. 태수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린 건 아닌지 생각해봐. 김태수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명숙한테 말했대요. 여보, 설마 그 사람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겠지? 그 사람이 누구? 파혼한 집안. 서진호라는 사람. 에이, 그 양반이 뭘 할 수 있겠어. 은퇴한 무역업자라면서. 박명숙은 아직도 몰랐어요. 자기가 코웃음 치던 그 목발 짚은 양반이 누구인지를. 장현우가 종합보고를 올렸어요. 태수건설 내부 동요가 심합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핵심 프로젝트 공기 지연이 본격화되면 하청업체 이탈이 시작될 겁니다. 김태수의 경영 판단 실수와 외부 환경이 겹쳐서 지금은 외부에서 누가 손을 대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았다. 회장님,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유나를 기다리던 그 모습, 기다릴게라고 했다는 그 한마디. 현우야. 예. 그 청년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건 아니지? 장현우가 서류를 한 장 넘겼어요. 도연 씨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부모 사업과 직접적 금전 연결이 없고 IT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태수건설의 경영 위기가 도연 씨 개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 한숨이 나왔어요. 계속하자. 딸을 울린 건 용서할 수 없으니까. 예, 회장님. 장현우가 나간 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벌 받아야 해.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든 사람들이니까. 창밖에 하늘이 검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진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내가 대답해주는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바람이 불었거든요. 서재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바람이 들어와서 아내 사진 옆에 놓여있던 유나의 편지가 펄럭거렸어요. 유나가 초등학교 때 쓴 편지. 아빠 사랑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편지.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됐어요. 딸을 울린 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건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래처 이탈, 대출 보류, 인허가 지연, SNS 여론. 하나하나가 겹치면서 김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장현우가 제 앞에 초대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한국건설산업협회 신년 만찬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회장님 참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년 오는 초대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이름이 불리는 것도 싫었거든요. 15년간 대부분 불참했어요. 초대장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예. 김태수도 이 행사에 나오나? 장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건설업계 행사입니다. 사업이 어려울수록 인맥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 겁니다. 저는 초대장을 내려놓았어요. 참석한다고 전해. 장현우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예, 회장님. 만찬 당일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평소에 잘 꺼내지 않는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아내가 생전에 골라줬던 은회색 실크. 15년 동안 옷장 안쪽에 걸어뒀던 거예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카디건 대신 정장. 수수한 구두 대신 잘 닦인 윙팁. 하지만 왼손에는 여전히 목발이 있었습니다. 이 목발은 뺄 수 없었어요. 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장현우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검은색 세단.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행사장까지 약 30분 소요됩니다. 차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에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한 달 전 택시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울었던 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울지 않을 겁니다. 행사장은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금빛을 뿌리고 턱시도와 드레스가 오가는 공간이었어요. 업계 대표들, 금융계 인사들, 정치인들, 이 나라의 건설과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현우와 함께 들어갔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목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어요. 톡, 톡, 톡. 그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어요. 저분이 대한통상 서진호 회장 아닌가? 와, 몇 년 만이야? 이 행사에 안 오시던 분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수를 청하고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대한통상이 요즘 물류 쪽에서 대단하시더군요. 저는 하나하나 응대했어요.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고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간 은둔했던 사람이 나타났으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인사 속에서 저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연회장 구석에서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상견례 때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어요. 핀스트라이프 정장을 입고는 있었지만 넥타이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옆에 아는 사람을 붙잡고 뭔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우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잘 나갈 때 몰려들던 사람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둘 빠져나가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김태수가 홀을 둘러보다가 단상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받고 있는 은회색 머리카락의 노인. 목발을 짚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목발을 웃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옆 사람에게 물었어요. 장현우가 나중에 전해준 말입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대한통상 서진호 회장이십니다. 건설, 물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계시죠. 이 업계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김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대요. 진호, 수수한 옷, 목발, 그 얼굴, 기억이 겹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한 달 전 자기 아내가 목발 짚고 상견례를 오시다니 하면서 코웃음 쳤던 그 사람, 은퇴한 무역업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 연회장에서 가장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김태수가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혹시 사돈 어른이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사돈? 서 회장님 따님이 혼사가 있으셨어? 저는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상견례에서 감히 누가 누구한테 파혼이야라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사돈이라고 하셨는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돈이 된 적이 없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으면 다르게 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발 짚은 무역업자가 아니라 회장이었으면 그때도 제 딸을 이런 집안이라고 하셨을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장현우가 다가오자 김태수가 다시 한 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말씀만. 장현우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차단했어요. 김 사장님, 회장님은 더 이상 대화하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김태수가 멈춰섰습니다. 그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서 회장님 사돈이었어? 파혼당한 거래. 그 SNS 장애인 비하 사건, 상대방이 서 회장님 따님이었대. 세상에. 서진우 회장한테 그런 짓을 했어? 소문은 물처럼 퍼졌습니다. 제가 퍼뜨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연결한 겁니다. 며칠 뒤 박명숙이 찾아왔습니다. 대한통상 본사였어요. 58층짜리 건물의 최상층. 박명숙이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이 어땠을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상견례에서 봤던 코랄색 트위드 재킷도 금 목걸이도 금 귀걸이도 없었어요. 검정 코트에 검정 가방.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현우가 제 사무실로 보고했어요. 박명숙 씨가 로비에 와 있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올려보내. 박명숙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목발은 책상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방이었어요. 박명숙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원로 책상, 가죽 의자,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유리창. 이 방의 주인이 상견례에서 자기가 목발 짚은 양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을 거예요. 박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사돈어른, 아니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상견례가 떠올랐습니다. 제 다리를 가리키며 유전 아니냐고 했던 그 입. 수진한테 사진 찍지 마, 창피해라고 했던 그 얼굴. 혼수 목록을 보내겠다며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라고 했던 그 목소리. 그리고 딸아이가 고개를 숙이던 모습. 사돈댁. 박명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무릎 꿇을 일이 아닙니다. 네. 그날 상견례에서 고개를 숙인 건 제 딸이었어요. 박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과할 곳을 잘못 찾으셨습니다. 따님한테도 사과하겠습니다. 제발. 저도 제 딸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조용히 말했어요. 돌아가세요. 박명숙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뒤에서 박명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제 딸이 고개를 숙인 그날, 이 사람도 동정이 없었으니까요. 장현우가 박명숙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도연의 소식이 들려온 건 그 주말이었어요. 장현우가 보고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서진호에게 알린 게 아니라 장현우가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도연이 부모 앞에 섰대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박명숙이 울면서 매달렸대요. 도연아, 너마저 이럴 거야? 엄마가 무릎까지 꿇고 왔는데. 도연이 대답했대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어야 할 곳은 서 회장님 앞이 아니에요. 유나 앞이에요. 그리고 유나 아버님 앞이에요. 김태수가 말했대요. 도연아, 지금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대요. 아버지, 저는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유전이라고 조롱한 그 다리가 어떤 분의 다리인지
어머니는 아직도 모르시잖아요.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도연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갔대요. 원룸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현우가 보고를 마치고 잠깐 침묵했어요. 회장님, 괜찮은 청년입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 청년이 부모와 결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했습니다. 그 청년한테. 하지만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가 선택한 겁니다. 남을 깔보는 걸 선택했고, 모욕을 선택했고, 사과 대신 체면을 선택했어요. 도연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어요. 서재에 혼자 앉았어요.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윤희가 사랑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어. 다만 그 집안이 문제였을 뿐이야.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웃고만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내가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청년은 잘못 없잖아요, 여보. 그랬겠죠.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했겠죠. 모든 것이 끝난 뒤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태수건설은 결국 경영권을 넘겼어요. 김태수가 외부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상 퇴진이었어요. 40년 넘게 일궈온 회사를 손에서 놓은 겁니다. 박명숙과 수지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어요. SNS 조롱글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업계 모임에도 동네 모임에도 얼굴을 내밀 수 없게 됐습니다. 박명숙이 그렇게 집착하던 체면이 산산조각 난 거죠. 장현우가 마지막 보고를 올렸어요. 태수건설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태수 씨는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래.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다. 수고했어, 현우야. 장현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잘한 건지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복수라는 건 칼로 남을 베는 거지만 칼자루를 쥔 손도 아프더라고요. 다만 딸이 더 이상 울지 않는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위장용 아파트에서 윤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 프라이. 늘 같은 메뉴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맞은편 빈 의자에 윤아가 앉아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내가 앉던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는데 요즘은 윤아가 일주일에 2번은 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아빠, 된장찌개가 점점 맛있어지는 것 같아. 매일 끓이니까 느는 거지. 아빠가 요리를 하다니. 엄마가 보면 놀라겠다.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숟가락이 멈췄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통증이었어요. 아프지만 견딜 수 있는 종류의. 엄마는 아빠 요리 먹어본 적 없거든. 놀라긴 하겠다. 맛있다고 했을까? 글쎄, 이게 음식이야? 했을 수도 있어. 윤아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 있게 된 건 처음이었어요. 아빠 힘들었지? 윤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요. 뭐가? 다. 그 사람들한테 한 거. 아빠 성격에 그런 거 쉽지 않았잖아. 딸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을 짓밟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괜찮다. 아빠는 늘 괜찮아. 거짓말. 윤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눈이 촉촉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게 아버지 아니겠어요. 일주일 뒤 병원에 갔어요. 정기 무릎 검진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에요. 유나가 동행했어요. 요즘은 병원에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다녔는데 진찰실에 들어갔어요. 주치의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회장님, 무릎 상태가 좀 나빠졌습니다. 연골이 더 닳았어요. 인공관절 교체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요? 벌써 3번째잖아. 20년 전 사고 때 분쇄골절이 워낙 심해서요. 원래 뼈가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으니까. 저는 유나를 봤어요. 유나는 진찰실 의자에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자리를 비웠어요. 딸 앞에서 수술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진찰실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주치의 목소리였어요. 따님, 아버님 무릎 상태가 좀 나빠졌습니다. 20년 전 사고 때 분쇄골절이 워낙 심해서요. 따님을 감싸시다가 그렇게 되셨잖아요. 당시 수술 소견서를 보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진찰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감싸다가요? 주치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따님이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시는 줄.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의자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치의가 저를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장현우가 운전석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뒷좌석에 저와 유나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나 때문이었어? 핸들을 잡은 장현우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이 사람도 20년 전 일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 20년 동안 왜 말 안 했어? 내가 마음 아플까봐. 그게 다야.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12살 때 횡단보도에서 트럭이 왔을 때 기억나? 아빠가 나를 안았던 것도 기억나. 근데 그 뒤에 아빠가 쓰러진 건 기억이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너는 기절했었어. 충격 때문에. 깨어났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잖아. 아빠한테 물었잖아. 다리가 왜 그러냐고. 아빠가 그랬잖아. 옛날에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이었잖아. 거짓말이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넘어진 거 맞아. 너를 안고 넘어진 거야. 거짓말은 안 했어. 유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소리를 죽이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아빠, 다리 하나쯤이야. 내가 멀쩡하면 된 거야. 유나가 제 품에 안겼어요. 32살 된 딸이 12살 때처럼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빠 다리를 보고 웃었잖아. 유전이라고 했잖아. 그게 나 때문인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딸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숨겼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딸이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아빠 다리가 나 때문이라는 짐을 질까봐. 유나,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이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트럭이 왔을 때 아빠가 선택한 거야.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아빠는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목발이 부끄러운 적도 없었어. 이건 내 딸을 살린 훈장이야. 누가 뭐래도. 운전석에서 장현우가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유나가 겨우 말했어요. 고맙긴.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겼던 비밀이었어요. 딸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평생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실이 드러났는데 딸이 죄책감에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이 아내의 품처럼 따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유나의 눈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잔씩 들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빠, 나 하나 물어봐도 돼? 뭐든. 아빠가 회장인 거 나한테 왜 숨겼어?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상견례 사건 이후로 유나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내 엄마가 그랬어. 돈 말고 사람을 보는 아이로 키워달라고.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당한 일도 있었잖아. 대학 때 그 남자.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 이번에 그쪽 집안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야. 사람의 본성은 상대방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거야. 유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근데 아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 도연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 도연 씨는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도 다리 걱정부터 했잖아. 병원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래. 그 청년은 괜찮은 사람이야. 유나가 저를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 아빠 고마워. 평생. 고맙긴. 아빠니까 당연한 거지. 며칠 뒤 현관 앞에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위장용 아파트의 현관이 아니라 진짜 제 집 현관이었습니다. 이 주소를 아는 사람은 장현우밖에 없었는데 장현우가 보낸 건 아니었어요. 편지 봉투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아버님께. 도연이었어요.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연 나름대로 수소문했겠죠. 재벌 회장의 자택 주소가 완전히 비밀일 수는 없으니까요. 편지를 열었어요. 유나 아버님께. 긴 편지를 쓰겠습니다. 읽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일에 대해 저는 평생 부끄러움을 안고 살겠습니다. 아버님의 다리를 조롱한 그날, 저는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유전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그 다리가 어떤 사연을 가진 다리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은 아버님의 다리를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다는 것. 상견례 날 비를 맞으면서 목발을 짚고 들어오시던 아버님의 등이 저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유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 일에 무게를 지고 있으면서 유나 옆에 서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김도연 올림. 편지를 접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다가 천천히 남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겠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장에서 장현우가 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유나를 기다리던 도연이 했다는 말. 기다릴게. 그리고 이 편지에서도 같은 말. 이 청년은 2번이나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그 청년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이 사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재에 들어가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 청년한테서 편지가 왔어.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이 봤으면 마음에 들어 했을 거야. 편지를 사진 옆에 놓았어요. 아내의 사진, 유나의 어린 시절 편지, 그리고 도연의 편지. 셋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나쁜 결말은 아닐 것 같아.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을 유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나란히 천천히. 저는 목발을 짚고 유나는 제 팔을 잡아줬어요. 아빠, 오늘 날씨 좋다. 그래. 무릎도 안 아파. 진짜? 진짜는 아니고 좀 아픈데 참을만 해. 또 거짓말. 유나가 웃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유나의 머리카락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떼어줬어요. 유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응. 누구 만나? 누구? 유나가 웃기만 했어요. 비밀. 이 녀석이.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끝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유나가 그쪽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오래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와 같은 눈빛.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란 그런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세상이 무너지고 자식이 웃으면 세상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아팠던 건 무릎이 부서진 날도, 아내를 보낸 날도, 상견례에서 모욕당한 날도 아니었어요. 딸이 고개를 숙인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65년 중에 가장 행복했던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딸과 나란히 걷는 이 순간.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이 목발은 제 딸을 살린 훈장입니다. 부끄러운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